안녕하십니까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고 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차종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바꿔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가 됐죠. 일단은 저희가 시승도 시승이지만 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카니발이 되면서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가로형 DRL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뻗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뭐 기아에서는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표현을 하는 DRL 이름인데 뭐 존재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리서 봐도 정말 존재감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전작과 다르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는 그릴과 통합된 가로형 헤드램프를 썼었죠. 가로형 헤드램프가 이제 그릴이랑 경계를 허물고, 특히 클리어 램프 커버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헤드램프에 있는 프로젝션이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가 이제는 다시 세로형 헤드램프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카니발이 세로형 헤드램프를 적용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2세대 카니발이 세로형이라고 하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로형보다는 세로형에 가까운 형태의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다가 YP 카니발, 3세대 카니발부터는 다시 가로형으로 회귀를 했죠. 이 가로형과 세로형에 대해서 상당히 디자인적인 이점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가로형 헤드램프의 경우 굉장히 대중적인 그리고 평범한 디자인, 뭐 흔히 말하자면 안전빵이라고 하죠. 차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넓고 낮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가장 스포츠카 같은 그런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로형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헤드램프의 길이가 위아래로 길어지게 되면서 최대한 차체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거든요. 이 밀려나감과 동시에 차에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옹졸해 보인다, 혹은 좀 좁아 보인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형 헤드램프는 사실상 캐딜락을 제외하면은 금기돼 왔던 그런 디자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기아가 최근 들어서 오퍼진 유나이티드 디자인 언어를 정립을 하면서 세로형 헤드램프로의 전환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텔루라이드의 성공이 좀 고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텔루라이드가 세로형 헤드램프를 적용한 대표적인 차량이죠.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세로형 헤드램프가 좀 잘 먹혀 들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전반적인 차들이 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로형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좁아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릴의 사이즈를 키우면 됩니다. 그릴의 사이즈를 좌우로 굉장히 크게 늘리고 헤드램프와 그릴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의 이 좌우 넓이를 최대한 넓게 유지를 하면은 그나마 좁아 보인다라는 인상이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는 좌우의 길이가 조금 좁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디자인을 택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옹졸해 보이고 좀 좁아 보이는 인상이 있죠. 그리고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카니발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디자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이 넓어짐과 동시에 이런 밑쪽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도 디자인을 새롭게 했죠. 그리고 안개등도 이렇게 그릴 안쪽으로 숨어드는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딱 보면은 SUV 같은 디자인이 떠오르지 않나요? SUV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 이번 카니발 디자인의 특징이 뭐냐면 MPV, 그러니까 RV 미니밴이지만 SUV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SUV들은 점점 RV의 미니밴 같은 디자인을 택하고 미니밴들은 좀 SUV에 가까운 디자인을 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카니발은 좀 이런 SUV다운 디자인 요소도 좀 적용을 했다. 아무래도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런 덩치가 큰 차들은 엔진룸에 여백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릴에 실제로 작동하는 그릴이 그렇게까지 넓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뚫려 있는 구멍은 딱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끝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장식의 영역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타이거 노즈가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를 했죠. 더 이상 노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커졌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로 확장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가 그릴과 헤드램프의 경계를 좀 허무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디자인을 하는데 이 카니발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릴을 좀 더 확장을 하고 헤드램프는 그릴 쪽으로 침범을 하고 그리고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헤드램프와 그릴이 한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겠죠. 자, 측면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측면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측면은 휠 디자인 정도가 바뀌었고 사실 앞면과 뒷면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조금은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죠. 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사실 많이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카니발은 이 슬라이딩 도어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딩 도어의 설계를 바꾸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 규정을 충족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설계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면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이 밑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 정도까지는 뭐 디자인을 좀 바꿔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그리고 카니발의 K4 4세대 카니발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이 C필러 몰딩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패턴을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아쉽게도 바뀌진 않았네요. 그리고 사실 카니발의 디자인적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쪽에 있는 슬라이딩 레일의 작동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게 경쟁 모델 같은 경우 뭐 시에나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 D필러 윈도우 아래에다가 이 레일을 설치를 하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특히 이 차는 까만색이라서 좀 티가 덜 나는 편인데 흰색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 파팅 라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파팅 라인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카니발 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를 최대한 숨기는 게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 세대는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자 그리고 휠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휠 같은 경우 많이 바뀌었죠. 사실 최근에 기아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인데 원래 휠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5스포크를 시작으로 해서 6스포크, 7스포크 혹은 뭐 10스포크를 넘어가는 멀티스포크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살이 좀 많거나 그러니까 최소 5개 이상의 살을 갖고 있는 휠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최근 기아 같은 경우는 4스포크 혹은 3스포크 형태의 휠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런 휠 디자인은 이런 대형차급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았던 장르긴 해요. 원래 4스포크 휠 같은 경우는 4홀 휠을 사용하는 소형차나 경차에 많이 사용을 했고 디자인이 조금 더 진보적인 차에 많이 적용이 되었긴 했죠. 3스포크와 4스포크의 가장 큰 단점은 휠이 아무래도 원형이잖아요. 근데 사각형과 삼각형은 아무래도 삼각형이랑 사각형이 조금 더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인상이 조금 적고 사각형이나 삼각형에 가깝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디자인이 되어 왔다가 기아가 디자인 언어를 새로 정립을 하면서 기존까지 못 보던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택했다고 합니다. 휠이라는 거는 워낙에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는 사실 취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언밸런스하다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자면 뒤쪽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측면에 있는 외관을 크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테일램프 디자인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쭉 늘어난 이 꼬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국내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 부분이 엎어지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미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차폭등이 들어가죠. 차폭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을 하는데 국내형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남아 있다. 예전에 스팅어가 딱 이런 식으로 리플렉터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앞에와 비슷하게 세로형 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세로형 램프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쭉 늘어뜨렸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방향지시등이 범퍼 하단에서 이 테일램프로 옮겨졌다는 거겠죠. 그 점이 가장 이번 디자인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특히 오너가 아니라 일상 도로에서 카니발을 마주하는 분들이 가장 불만으로 꼽혔던 부분이 바로 너무 낮은 방향지시등 위치였는데 이번에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개선이 됐다. 그 점은 상당히 저도 반갑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로형으로 램프를 끊으면 너무나도 뒤쪽에 있는 여백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도 쭉 그대로 이어지는 일자 램프를 그대로 유지는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완벽하게 이어지는 일자 램프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발광면이 이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일자 램프다 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아 엠블럼이 이렇게 하단으로 이동을 했죠. 원래는 이렇게 램프 쪽에 붙어 있었는데 하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번호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번호판이 내려오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 카니발은 이쪽에 이 번호판이 있던 자리에 트렁크 손잡이, 트렁크 스위치가 좀 덩그러니 뻥 뚫려 있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이제 번호판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쪽 하단에 스위치가 장착이 됐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좀 여백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깔끔한 모습,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SUV다운 디자인이 조금 적용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좀 뒤쪽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빌트인 캠을 위한 카메라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이제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의 뒷면에는 총 3가지의 카메라가 존재를 해요. 후방 카메라용 카메라가 여기 번호판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고, 유리 쪽에 이렇게 빌트인 캠용 카메라, 그리고 위쪽에는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넘어가서 좀 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 실내에 들어왔는데 카니발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었다가 아래쪽에 있는 공조기 디자인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느낌을 주죠.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CCNC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좀 다른 느낌을 주죠. 아무래도 좀 깔끔해진 인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존에 비해서 뭐가 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좀 취향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심플하긴 한데 좀 심심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이겠죠. 전환형 공조개가 장착이 됐는데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디자인이긴 한데 사용성에 있어서는 좀 안 좋다라는 비판이 항상 따라 붙긴 하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공조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운전 중에 내가 공조를 급하게 조작을 하고 싶지만 인포테인먼트로 조작이 돼 있으면은 공조를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노래 볼륨이라도 조절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공조로 넘어가 있으면은 다이얼을 돌리기 전에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겠죠. 이런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가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부품의 통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차가 크잖아요. 차가 큰데 기존에 있던 K8 같은 차랑 같은 부품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그게 느껴지는데, 공조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손바닥 하나 정도의 간격이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 바뀐 이 전원 포트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충전만 할 수 있는 포트도 있고, USB와 충전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를 따로 달아놔서 이쪽도 되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너무나도 좋고요. 물론 둘 다 이제 C타입 포트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이쪽 버튼을 누르면 시가잭 포트도 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와 달리 굉장히 넓은 센터 콘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 충전 패드는 단 하나만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만 존재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수납 공간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MPV답게 수납 공간은 정말 널찍널찍하고 크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신경 써서 만들어 놨고, 컵홀더도 상당히 깊어요. 아주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의외였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다이얼 기어 노브를 바꾸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대로 냅뒀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레이 EV만 하더라도 EV9에서 썼던 이 칼럼식 쉬프터를 적용을 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이것까지 교환을 하려면 전장 시스템을 모두 다 갈아엎어야 되고, 배선이나 이런 쉬프터의 설계를 완전히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고요. 하여튼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변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기아 로고가 적용됐는데,
이것도 사실 전에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이미 적용은 됐었죠. 많이 눈에 익어가지고 크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또 이제 뒷면 디자인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룸미러죠. 룸미러가 디지털 룸미러로 적용이 됐다. 그래서 야간이나 우천시에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은 갖고는 있는데, 제가 이 룸미러가 적용된 차를 한 3-4대 정도 타봤는데, 국산 모델 있잖아요. 특히 현대기아가 요새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가를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룸미러를 활성화시킨 채로 다니면은 발열이 일단 너무 심하고, 그리고 맑은 날에는 정말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어두운 날에는 좀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 오히려 거울의 ECM 기능보다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9인승입니다. 9인승이라서 2개, 마지막 3개까지 해가지고 9인승 모델이고, 가장 많이 바뀐 점이 11인승이 없어졌죠. 11인승이 없어지면서 7인승이랑 9인승만 남게 됐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 4인승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9인승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중간이 이렇게 없죠. 그래서 각자 캡틴 시트가 무려 4개나 뒤쪽에 달려 있는데, 승차감 같은 경우도 개선하기 위해서 11인승의 서스펜션을 9인승과 7인승 모델에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은 크게 없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디자인을 바꾼 거는 크게 없습니다. 뭐 시트도 거의 그대로고요. 근데 뭐 신규 색상이 적용되긴 했는데 뭐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쪽에 있는 뭐 서랍들, 뭐 그리고 220V를 쓸 수 있는 거, 여기 포트들, 컵홀더 있고, 공조는 이 위쪽에서 천장에서 조절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는데 열리는 게 크게 열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개방감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리고 카니발은 좀 법인 수요가 많은 차종 중 하나잖아요. 법인에서는 썬루프를 넣어서 출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썬루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넓게 안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미니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형을 따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승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차의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뭔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한 300km를 주행을 했어요. 300km 주행한 토탈 연비는 15.5km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행을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고, HDA를 켜고 규정속도 이내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뭐 99% 고속주행 환경이 연비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와 오늘 통틀어서 주행을 했는데 지금 날이 좀 풀려서 10도, 11도 가량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비가 잘 나오는 온도거든요, 이 온도가. 그래서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그때 시승해서 시승을 했을 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날씨가. 영하 8도, 7도 막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연비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어쨌든 날씨가 추워지면은 효율이 감소하는 거는 동일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온에서는 날씨가 좋다면 이 정도 연비도 뽑아낼 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승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비는 일단은 좀 잠깐 제쳐두고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 가장 사실 논란이 되는 거는 카니발 같이 덩치가 크고 무거운 차에 1.6L 터보 엔진을 장착한 하이브리드를 내놨다 라는 것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총출력으로 봤을 때는 240마력 정도를 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무거운 출력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는 게 합산 출력이잖아요. 결국 고속 주행에서는 상당수 엔진의 출력만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엔진 출력이 180마력 밖에 안 된다 라는 거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300km 동안 정말 많은 주행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분명히 출력이 조금 버겁긴 합니다. 근데 버겁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쉽게 느껴지는 건 당연히 연비겠죠. 연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시에나가 2.5L 엔진을 달고 17km, 18km, 뭐 20km도 넘게 뽑아내는 거에 비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실연비가 좀
아무리 잘 나와야 15km 나오고, 뭐 지금 저희 앞서서 시승하신 분들 토탈 연비가 또 12.9km거든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가 지금 가장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한 2달 전인가요? CR-V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습니다. 혼다 하이브리드의 특징이 뭐냐면 모터가 엔진보다 출력이 셉니다. 엔진은 140마력 정도를 내고 모터의 출력은 180마력을 내요. 그래서 상당수의 주행이 모터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별다른 트랜스미션 없이 두 개의 모터가 변속기의 역할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주행 질감도 좋고 부드럽고 가속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반면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토요타나 혼다는 직병렬형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직병렬형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모터가 2개가 들어간다는 점인데,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 변속기가 동시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룸의 설계에 굉장히 큰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모터의 크기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엔진과 변속기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공간에서 최대한 모터의 출력을 올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카니발 같은 경우도 모터의 출력을 정말 최대로 끌어올린 게 74마력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모터의 출력이 정말 낮아요. 현대기아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직시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인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모터의 출력이 30마력대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으시지 않나요? 모터의 출력이 정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나 혼다와 다르게 고속에서도 모터만 작동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포렌토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하이브리드의 모터 출력을 올렸죠. 이제 차체가 무거워진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평균 연비를 유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출력을 늘렸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는데, 출력과 연비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터의 출력입니다. 왜냐하면은 토요타 같은 경우는 모터의 출력이 애시당초 높았어요. 지금 토요타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 가장 작은 모터를 사용하는 게 코롤라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거든요. 코롤라가 아반떼랑 동일한 세그먼트입니다. 근데 그 차가 모터 출력이 70마력이에요. 엔진도 7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합산 출력이 140마력 언저리인데 연비는 정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결국에 모터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진의 가동 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구동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연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모터가 많이 돌수록 연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 차는 구조적으로 모터의 출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출력에 그런 제약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PHEV로의 전환하기에도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는 PHEV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은 해외에서는 지금 뭐 산타페나 소렌토, 니로 뭐 이런 차들도 지금 PHEV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PHEV로 넘어가려면 모터의 출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토요타도 원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12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는 모터를 장착을 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0마력, 180마력 정도를 내는 모터를 장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의 구동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속 100km까지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전기의 모터 출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현대기아의 PHEV는 최대 모터 출력이 70마력에서 80마력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 모델의 PHEV보다는 모터 출력이 좀 떨어지고 가속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기 주행 거리나 그리고 연비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2.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투모터 시스템을 활용한 직병렬형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맥락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터의 출력을 늘려야 연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PHEV나 뭐 다른
별도의 차종을 개발하는데도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뭐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모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토요타가 이 투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특허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쉽사리 이런 직병렬 방식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토요타가 지금 특허를 조금씩 2030년까지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직병렬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대차는 좀 독자적인 방식을 활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전기차가 워낙에 좀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2.5L 터보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조금 얘기가 흘렀는데 일단 카니발 하이브리드 분명히 출력이 조금은 답답하긴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터의 출력이 70마력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톤에 달하는 무게를 초반에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럽고 매끈하게 가속되는 느낌은 있어요. 1.6L 터보 엔진이 그렇게 정숙한 엔진은 아닙니다만 엔진이 개입될 때는 소음과 진동이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모터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꽤나 부드럽게 가속하고 그리고 엔진이 끄고 켜지는 과정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 파워트레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정숙성이 좋고 연비가 일단은 거의 디젤에 준하는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꽤나 좋은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스튜디오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무조건적으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고속 같은 환경에서는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거를 저희가 수치적인 데이터로 증명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패밀리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하거나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제가 시승을 길게 하면서 더욱이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렴한 데다가 정숙하고 그리고 세금까지 저렴하다라는 거는 꽤나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행 성능에 있어서 서스펜션이 12인승형의 서스펜션이 지금 장착이 됐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최근 현대기아 차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승차감이 좀 단단해졌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도 깔끔하게 착지하는 느낌. 근데 이제 좀 제가 좀 의문인 거는 그렇게 서스펜션까지 변경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2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은 어쩔 수 없었는지 2열에서는 좀 잔진동이 올라오긴 합니다. 특히 2열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3열에 넘어가면은 3열이 거의 리어 휠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열에 좀 타고 장거리를 달리기에는 좀 많이 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승차감의 개선은 정말 크게 기대하시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열의 승차감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300km를 거의 혼자 주행을 하고 다녔는데 혼자 타고 다닐 때 이만큼 좋은 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도로나 뭐 일상도로에서도 끼워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속 크루징이 가능하고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또 그런 점이 되게 좀 장점으로 느껴졌는데 뭐 일단 이 차의 본질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장거리를 달리는 뭐 그런 게 본질이겠죠. 근데 그런 본질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차감과 파워트레인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렸고 연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계속 크루징을 하면은 한 17km 까지도 마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6km 정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사람이 더 탑승을 하고 그리고 에어컨을 킨다든지 히터를 킨다든지 혹은 뭐 날씨가 더 춥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연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가 10옵션 사양이다 보니까 휠이 제일 큰 게 장착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작은 휠을 장착을 하면은 조금 더 연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도 작은 휠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카니발 대체제는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국내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이 차가 국산차
판매량에서 항상 탑3 안에 속하는 그런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대체자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이거는 스타리아가 대체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수입 모델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에나라든지 뭐 오디세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알파드 같은 경우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야성을 좀 위협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카니발이 지금의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차세대 모델에서는 지금 현재의 좀 아쉬운 부분들, 불편한 2열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차세대 모델이 내연기관으로 나온다면 그 모델은 2.5L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괜찮은 출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카니발 같은 차량은 PHEV나 뭐 이런 차들까지 가는 게 딱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 시트도 많이 실어야 되고 짐칸이나 거주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닥에 깔기에는 조금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PHEV까지는 좀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페이스리프트 된 카니발, 지금까지 저희가 시승까지 이렇게 맞춰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 혹은 뭐 데일리카 사업용 파트너로서 선택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좀 모자란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차세대 모델에서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2024년 1월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왔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저희는 오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